합스부르크에서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체의 신성 로마 제국을 완전히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있고, 그럼 저쪽으로 영국으로 가면은 헨리 8세가 있단 말이에요. 헨리 8세 들어봤죠. 엠볼린하고 뭐 등등등등. 그게 1500년대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루는 거예요. 그럼 저쪽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되면 프랑스화가 나옵니다. 그 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탈리아는 이제 뭐 그거 생겼었죠. 르네상스 생기고 메디치 가문도 있고, 걔들은 어차피 나라라는 어떤 그런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국이라고 조그마한 소국을 만들어요. 이탈리아는 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야. 곤찰로바, 뭐 피사코 이런 게 좀 더 공국, 영지, 옛날에 중세 때 있었던 영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또 프랑스는 왕국이 만들어져. 왜? 왕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게 되면 오스트리아의 카를 5세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거기에서 이제 쫙 넘어가는 러시아까지는 러시아 이반 4세라는 사람 들어간다. 이반 네제. 그러니까 일리아 레펜이 자기 아들을 머리를 치고 막 이렇게 흥분하는 그림. 그게 이반 4세 그림이야. 그 사람은 루이 14세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쭉 내려가는데, 이걸 지금 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 얘기하고 나면 우리 집 사람한테 해봤는데 아는데 또 돌아서서 한 달 있으면 또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리바이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바이벌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꼭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끝나고 나중에 한 1, 2년 됐을 때 완전히 그냥 이해가 될 정도까지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럽에 갔을 때 여행을 가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요번 그림도 전부 다 왕조 그림이에요. 근데 왕조가, 그래서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들 봐봐요. 막스밀리안 1세라는 사람. 이건 누구냐면 카를 5세의 아버지가 필립 1세가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막스밀리안, 그 위에가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만드는데, 프리드리히가 1430년 정도, 막스밀리안은 1450년도, 그 다음 필리프 2세는, 왜냐면 애가 태어나려고 그러면 한 20, 30년 돼야 되니까, 장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 연령을 항상 가진다고 생각. 그래서 한 25년 정도 이렇게 빼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스밀리안 그림 보러 가나? 그죠? 중앙박물관에 갔는데 이 그림이 딱 나와 있으면서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술사적으로 그림이 좋아요 이게? 우리 모르잖아. 이건 뭐 그림이잖아 그냥 우리 할아버지 사진 찍어놨는데 그때 사진기가 없어가지고 그렸잖아요. 그거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사진 찍고 하는데 저는 감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역사인물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막스밀리안이에요. 자, 이 사람, 이거는 흥분한다면, 이 마르가레타, 필리프 4세의 딸. 그죠? 이 사람도 필리프 4세는 결혼을 두 번 해요. 첫 번째 엘리자베스는 누구냐면은 루이 13세의 형제.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머리 아파. 그죠? 그럼 끝낼게요. 안 할게요. 아무튼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나오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이제 저쪽으로 가서 시집 가가지고 이제 그 페르디난드 3세하고 결혼해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필리프 4세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조카 사이. 이 조카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뭐로 돼요? 우리 보통 흔히 유전자적으로 주걱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이건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돼. 근데 그게 유전자를 잘 몰라요. 이게 미술사자가 있는 사람들. 미술사는 의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되려 그러면 내 형제가 여형제가 있어야 돼. 여형제가 있던 누나가 되었던 그 동생이 되었던 그 이분이 내 이제 동생이에요. 근데 공주야 공주. 나는 이제 장자고. 그럼 내가 이제 필리프 4세예요. 그럼 이 양반을 저쪽에 있는 내 나이 비슷한 형제하고 결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기 나오는 자식하고 내하고 결혼할 때 이거는 이제 근친상간이 되잖아. 그죠? 여자가 여왕은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가 주위에 있는 여형제가 없으면 근친상간이에요. 근데 제가 제목을 붙인 건 이거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막 적어놓으니까 막 헷갈리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모르면서도 막 그냥 헷갈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있어요. 근데 다 엉터리예요. 굉장히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분하게 앉아서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절대로 겁먹지 마요. 누구의 삼촌이고 이러면은 이걸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사람이. 이거 보려고 간 거 알잖아요. 그죠? 이거 보고 앉아가 막 이게 외워요. 그럼 외우면 안 돼, 이거는. 자연스럽게 쭉 보다 보면은 알아야 되지. 외운다 그래가지고 한 달 있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까 하다가 일단은 이건 나중에 서서히 가면서 이제 이 얘기의 스토리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누가 나오고 누구 나오는데 그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부인이더라는 게 실질적으로 비주얼이 나와야 안 잊어버려요. 근데 글자로 외워버리게 되면은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돌아서고 나면 이게 뭘까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 요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조금 한 박자 쉬고 다 보고 난 뒤에 그분들이 뭘 봤을까라고 생각해서 같이 공감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다는 거고,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왜 제가 이 드가를 굉장히 유심히 보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드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둘이 한번 붙여봤잖아요. 마네하고 아니야. 근데 마네하고 붙여봤는데 그렇게만 끝내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미학적인 그 터닝 포인트, 역사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롤, 이 사람의 가치 이런 게 너무 그냥 살짝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 이 사람 두 사람은 그 프랑스 미술에 있어서의 존재로 봤을 때는 거의 다예요, 이게 모더니티로 보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모더니티라는 게 뭘까? 우리 이제 모더니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대라는 건데, 그 근대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건 역사적인 정의하고 미학적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근대라는 자체를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더니티라는 자체로 이해하기 더 빨라요. 그래서 근대라는 말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럼 이 모더니티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때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이거는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앞쪽에 우리가 보통 바로크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혹시 이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람의 등장하는 인물이 니콜라스 푸생. 그죠? 푸생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푸생하고 클로드 로랭 그리고 시몽 부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아둬야 되잖아. 그래서 조지 드라투라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빛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죠. 바로크라는 것 자체가 그거였는데, 그게 초기 바로크가 루이 13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루이 14세가 오면서 이제 우리 알다시피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크는 이탈리아식 바로크하고 홀란드식 바로크하고 그리고 벨기에 플란드르식 바로크하고 이탈리안하고 프랑스식 바로크가 완전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뭉쳐서 바로크로 정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크를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랑스식 바로크를,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드가하고 마네이기 때문에 프랑스식 바로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프랑스식 바로크는 반드시 중요한 그 세 사람으로 시작을 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외인 부대에 어디 갔느냐면 이 사람들은 전 이탈리아에서 공부했어요. 그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다가 그 푸생 같은 사람은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조금 그 루이 14세보다는 좀 많아요. 약간 이제 마탱이가 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야. 야, 너 온 김에 베르사유에 있는 궁전도 조금 해보고, 그게 왜냐면 바로크라는 자체가 프랑스식 바로크하고
이쪽에 이탈리아 바로크는 얘들은 이쪽 바로크에 누가 있어요? 까르바초하고 또 누가 있어요? 벨라스케스 있고 그 기도레니부터 시작해서 안나빌레 카나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쫙 많이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주로 뭐에? 종교가 로마잖아. 그러니까 종교의 반종교 개혁에 따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트리겐트 공의회라는 걸 들어봤죠. 거기에서 나온 거를 바로크로 이제 성화시키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종교에 대한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세 시대 때 교황이 바로크 시대 때 교황의 이 권위, 권리 아니면 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중세가 됐을 것 같잖아요. 아니, 돈 많고 오히려 약간 세속에 물들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래서 교황들이 오히려 종교개혁이 생겼을 때는 교황들의 면죄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몫을 했잖아. 마틴 루터가 1527년대 할 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거보다 더 했던 거는 한 5년 있다가 이제 그거는 서로 저것들, 왜냐면은 로마에 있는 교황은 지한테 크게 문제 안 삼는데 굳이 뭐 저쪽에 있는 네덜란드나 칼뱅 쪽에 있는 애하고 위그너 이런 애들하고 붙어가지고 뭘 그래 싸움을 해. 걔들은 싸움할 일이 없어. 왜? 요즘이라 그러면은 전쟁이 전부 다 인터넷하고 다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가면 다 한 일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쪽하고 이쪽에 알프스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걔하고 뭔 고민을 안 해. 자기가 먹고 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탈리아식 바로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식 바로크가 성립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히려 항상 이게 뭔가 고난과 역경이 생기지만이 이게 성립이 되는 데 있어서 활화산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카를 5세가 1527년도에 로마를 완전히 대폭발을 만들어버려요.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매너리즘이 막 창고래가 올라오는 시절, 폰토로모하고 막 이런 애들이, 브론치노 이런 애들이 그림 그리고 있을 때, 요때 한 방 맞으니까 얘들은 뭔 생각이느냐? 이거 죽었구나. 그럴 때 그림은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편안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안정되게 스테이블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그림은 늘 이 사람들은 변혁의 시기에 항상 사로잡혀서 10년 내지 15년 주기를 항상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들이 화려한 그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1800년대로 딱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1800년대는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 생기고 난 뒤에 얼마 있던 시절에 1800년도 딱 거기 들어가게 되면 나폴레옹이 1805년부터 이제 전 세계를 주름 잡는단 말이에요. 그 전 세대였단 말이에요. 대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급 투쟁이에요. 옛날에 부르주아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 계급이라는 게 시민 계급. 시민 계급이 뭐냐면 옛날에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곤찰로바라든지 이런 공국은 시민 계급, 더 메디치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시민 계급에서 얘들이 마키아벨리를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저쪽 애들하고 투쟁을 해서 귀족을 무너뜨리는 것을 걔들은 시민 계급의 혁명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공국을 만들었던, 중세도 그런 식으로 땅을 따먹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걔들은 벌써 이미 루이 14세라는 절대 왕정을 겪었죠. 그러니까 걔들은 너무나 큰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 그 옆에서 붙어 먹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루이 14세가 갑자기 1715년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그 밑에 있던 그랭 도팽, 얘가 이제 큰아들, 원래 장자라는 사람이 또 죽어버린다면 천년도로. 그 옆에 있는 형제는 살아남고 얘가 나중에 이제 스페인 계승 전쟁에서 얘가 루이 필리프 5세가 된단 말이에요. 요것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 옆에 있던 애들은 형제는 또 남고 요 밑에 있는 애가 이제 정손자가 누구냐면은 루이 15세가 된단 말이에요. 정손자가 루이 15세가 딱 들어갈 때는 5살이었단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1715년도에 5살이면 이 사람은 1710년생이잖아요. 루이 15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을 못 하잖아요. 그때 습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아까 전에 루이 필립 이 사람이 필립 공이라는 자기 동생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귀족들은 어디에 붙느냐 하면 습정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이제 뭐가 살롱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궁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루이 14세에서 그 날고 기던 이런 샤를로 브랭 같은, 이게 샤를로 브랭은 이제 푸생의 제자죠. 이런 사람들이 아카데미, 그러니까 루이 14세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그려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루이 15세가 되면 뽕빠드르 부인이 나오잖아. 이 뽕빠드르 부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전제적인 루이 14세의 어떤 그런 세컨 와이프가 아니잖아. 루이 15세는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의 귀족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볼테르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몽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고는 상당히 결은 좀 다르지만 굉장히 뭐 턴오버라 그러나 이게 되게 빨라요. 그러면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격변이라는 자체가 어느 나라하고 변화되기도 힘들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힐링이 더 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네하고 모네라는 사람, 마네하고 드가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마네 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이 사람을 어디에 붙일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상파일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네는 뭐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사람 인상파 아니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드가는 인상파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림이 인상파가 아니잖아. 모네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림의 모양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마네하고 드가가 없었다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상파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 프랑스에서 그래서 마네하고 드가는 이건 반드시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의 어떤 흔적을 봐야 돼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이 스타일을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드가를. 그렇죠? 드가는 이때부터 이제 1833년, 32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850년대 자기 고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거 왜 알아보지? 그때 장례 생기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베네치아로 이제 와라라고 해가지고 그렸잖아요. 벨렐리. 고모의 남편, 이상원 관계 알잖아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마네가 초상화를 그릴 때 이런 그림 안 그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스페인 싱어 그리가 스페인 어떤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벨라스케스 보고 뽕 갈 때 이 사람은 이래 그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의 승리였느냐? 구도의 승리란 말이죠. 이 사람은 늘 항상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초상화에도 이런 것들이 선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발렐리가 이런 식으로 자랐어요. 딸들이. 이것도 드가 그림이에요? 네? 이 딸들도 드가 그림이에요? 그쵸, 드가 그림 같죠? 예. 그쵸. 예. 그럼 됐어요. 자,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몰라도 돼요. 자, 그럼 보는 대로 짚어볼게요. 자, 이 상황을 그리고 이거는 알잖아, 그죠? 만에 잠깐 얘기했죠. 이걸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이거는 길게 설명은 저번 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했죠. 자, 이거는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 없잖아요. 예. 야, 니 앉아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레노프죠. 예. 피아노 쳐봐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근데 칠 때 야, 니 저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안 그러잖아요. 뭘로 봤을까요? 찍는데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드가의 마네의 올림피아를 보세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죠? 그건 뭐냐? 자신감이죠. 드가의 지금까지 그림 중에서 시선을 우리 쪽으로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한 사람도 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선이에요. 초기 때는 이런데 나중에 가보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럼 드가의 시선은 사선이에요. 사선이라는 게 뭐냐면 격정이고 움직이고요, 역동이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순간의 찰나예요. 그죠? 고 있는 상황을 딱 잡아냈잖아요. 그 잡아냈는데 뭔가 조금 불안정한 구도죠. 드가는 늘 이걸 좋아해요. 그 낯설게 만들어요, 그림을. 낯설게 만들면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는 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그림, 앵그러 그림 같은 거. 이때 시절은 전부 다 그런 그림이잖아요. 1830년대의 그림은 코로, 그죠? 코로, 그리고 또 도비니 이런 퐁텐블루 애들이 거꾸로 돼 있었거든요.
그 저쪽에 이제 아카데미에는 누가 있으면 장래용 제롬, 부그르, 샤바넬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로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림에 익숙하다가 빵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때린 사람이 누구예요? 1863년도에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기폭제로 해서 1865년도에 올림피아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 올림피아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집 사람 얘기 내가 놀랐어요. 올림피아는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뭘로? 꽃다발 하나 받고 희생의 대가라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찾아보세요. 블로그에 없습니다. 멋있는 비평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자, 그러면 이 꽃다발이 나오잖아요. 이 붉은 원을 뭘 의미하는 저는 꽃다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에 이제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왜 이 그림을 쬐느냐? 뭐 마네가 그림을 못 그려서 뭐 자기의 와이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서 자기 마누라 그림 못 그렸다고 이렇게 갈라요? 아니죠. 모리조가 중간했잖아요. 모리조는 언제 만났냐면 1867년도에 만나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요 그림은 언제 그리냐면은 드가가 1867년, 66년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모리조를 만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1867년부터 만나고 난 뒤에 그렸어요. 그러니까 모리조가 이 안에 있어요. 그 드가는 늘 보는 거죠. 근데 드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리조를 좋아했어요. 모리조 형제가 3명 있잖아요. 에드몽하고 이브스하고. 3사람하고 다 친해요. 근데 드가는 퍼스널리티. 볼까요? 자, 요거 보고 지나가죠. 일단 그거 나중에 얘기해요. 이게 이제 입스 모리조. 드가가 그랬어요. 모리조의 그림을 제가 논하고자 이야기하잖아요. 모리조는 전형적인 티피컬한 임프레셔니스트예요. 알잖아요. 그림 이제 생각해보면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구글 들어가 보세요. 엄청나게 그림 많아요. 많아요. 근데 드가는 이래 그려요. 눈이 어디가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사선으로 보고 있었을 때의 역동성이 느끼지 않나요? 나중에 역동성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볼게요. 이거 나왔는데. 오케이. 자, 이거. 이제 알아요. 이제 모리조는 결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웨센 마네 동생. 마네의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줄리 마네가 나오잖아요. 줄리 마네 딸이에요. 모리조의 딸이에요. 마네의 딸이 아니죠. 오케이. 자, 걔가 어디냐면은 요 사람이 입스 모리조 아까 전에 나왔던 그림. 입스 모리조는 고블리아드라는 그 테오도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화상이나 비평가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고빌리아드라는 사람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고빌리아드에 하고 둘이 난 딸이 얘가 장 고빌리라르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폴 발레리라는 어떤 그런 비평가가 있어요. 시인. 우리 저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랭고, 폴 베를렌 둘이 동성애했잖아요. 상징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말라르메는 요 근방이고 대부분 다 보들레르. 보들레르한테 굉장히 영향이 악의 꽃에 꽂힌 것 같아요. 근데 보들레르는 1820년 사람인데 요보다는 저 앞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발자크예요. 이제 발자크가 있으면 스탕탈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몽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얘는 제껴놓고 보드렐르가 나와야 이제 모든 잎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폴 벨라르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말라레르 이 사람은 마네의 어떤 그런 스포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금수저예요. 굉장히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많이 밀어져요. 그리고 요 사람이 이제 발레르하고 결혼을 했고, 요거 말레르메의 부인이고, 요런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자, 이게 줄리마네. 여기 이제 입스하고 결혼을 했던 장 고빌리라르.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이, 요 줄리마네는 러트 어니스트 이 사람이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리조의 딸이고 조카들은 둘 다 예술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마네는 희한하지 않아요? 드가는 결혼 안 결혼 안 했잖아요. 했잖아. 없잖아요. 옵스프링 자손이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저는 인생이 제로섬이라고 봐요. 길어지는데 마네는 일찍 죽잖아요. 1883년에 죽었거든요. 예. 근데 드가는 1917년에 죽어요. 여든 상당히 오래 살아요. 네. 그만큼 그럼 마네가 오래 살았더라면 자 마네가 그 마네하고 드가는 아까 제가 잠깐 뭐라고 하냐면은 인상파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네하고 드가는 둘이 그 그림을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부부 초상화로 이제 쭉 놨어요. 그 사람들은 안 만나.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안 만나지만은 서신교환이나 게르부아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티놀 그룹이라고 제가 예, 예. 앙땡 빵땡 나투가 이렇게 예, 예. 화실에 보여주는 그 그룹들인데 얘들은 뭐냐면은 인상파들이 보불 전쟁이 1870년대에 생겼는데 그 전에 저것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얘들은 1840년 애들이기 때문에 마네보다 한 8살밖에 안 적어. 그렇지만 1860년대부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64, 65, 66, 67 요럴 때까지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르누아르도 그렸고 다 그렸어. 그러던 터에 얘들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이제 먼 미래를 본 거지. 그러면서 이때 있던 게르부아르에서 이제 마네를 대장으로 만들고 드가하고 아까 제가 보여줬던 말레르하고 이런 애들이 다 모여서 시인들하고 이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토론을 하면 늘어요. 내 혼자만 가지고 가면 절대로 늘지 않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것을 그대로 갖다 박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마네예요. 근데 드가는 거기에서 절대로 헤드 역할은 안 해요. 아주 브라이트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친근한데 좀 샤이하고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나 절대로 자기의 소신은 굽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비해서 마네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면서도 소심해요. 겁을 많이 내요. 뭔가 하고 난 뒤에 숨어요 얘는. 근데 이런 남자를 누가 좋아한다? 모리조가 좋아한다. 희한해요. 그 드가가 어필이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마네가 어필이 된다. 그래서 이건 누구 얘기가 있냐면은 그거를 네가 봐서라고 제가 할 말 없죠. 근데 그거는 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입스 모리조하고 에드몽 모리조하고 저것들끼리 산 세 자매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드가는 자신이 없을 거야. 결혼을 하기에 내한테 대시하고 이런 걸 잘 못할 거야. 라고 취급을 해버린다는 건 뭐예요? 좀 부끄러워하고 되게 즐거워하면서 그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가는데 그 다음 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런 자손의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자 볼게요. 마네 그림을 볼게요. 마네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올림피아, 풀바디의 점심 식사, 또요. 다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마네 그림은 보면 알아요. 저건 마네예요, 마네. 근데 마네가 뭐냐 하면은 풀밭도 잘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올림피아는 확실히 생각해요. 근데 올림피아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의 미학적인 어떤 그런 상황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마네의 당당함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 표현해요. 그 당당함이 굉장히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래 그냥 시대는 그런 상황이 탁 튀어나오는 조금 남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좀 강한 댄디스러운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은 혹시 철학자 중에 가탈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네를 정말로 분석을 잘했어요. 뭐로 나오느냐? 이 사람의 키워드가 무관심이에요. 마네의 그림은.
올림피아를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이제 상상을 해보라. 딱 들어갈 때 거기는 무심함이 있어요. 뭐를 보는 듯한데 뭐를 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메시지가 강해요. 그건 뭐예요? 계획돼 있고 뭔가 구도적으로 내가 의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찰나에서 땡겨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림을 어떤 스타일로 그리냐면 알라 프리마라는 거 알잖아요. 한 번만에 한에 일필회지 이런 걸 그려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찰나예요. 찰나. 더 가는요? 반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왜 그런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만해는 여기서 모더니티를 열었잖아요. 뭘로? 1863년도에 주구장창 나오는 올랭피아하고 풀바디. 근데 이 두 가지는 1863년도에 같이 그렸어요. 발표만 풀밭을 먼저 했어요. 65년도에 이제 2년 있다가 했어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때도 뭐 착살나게 깨져요. 유일하게 그 마네가 스페인 싱어 그거는 나름대로 아카데미에서 약간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계속 깨져요.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더가를 만나요. 그 더가한테서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사람은 출발해서 그걸 확 열을 제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네의 해돋이가 나오잖아요. 그 1874년도에 제1회 전시회를 하게 되죠. 그럼 그때 그 그림을 그릴 그 무렵에 근데 보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니까 모네는 보불 전쟁은 1870에서 71년도 2년 동안 생기는데 그때 런던을 가잖아요. 그죠? 그건 이야기 더 이상 안 할게요. 어디 갔다 와요. 근데 이때에 그림을 그리고 있던 시절에 마네는 그 게르부아르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위안을 받고 자기가 이제 헤드로서 했던 거는 이때 67년도에 부부 초상화 그리고 난 뒤에 더가고는 쫑났잖아요. 서로 얘기할 사람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 사람들한테 간다. 그리고 이때 또 희한하게 이제 모리조를 만나요. 그 모리조를 만나면서 얘는 변하는 게 더가도 이때 게르부아르에서 계속 카페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임프레셔니스트들이 애들 특히 이야기하는 우리 빅4 일일이 이야기 안 할게 시간 많이 흘러가니까 이 네 사람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앞으로의 얘기는 인상파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앞으로의 모더니티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듣죠. 듣지만 한 번도 이 사람이 귀 기울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해요. 인상파를. 근데 유일하게 그 마네가 인상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어디서 그리느냐? 모네